자, 봅시다. 우리는 교재 25쪽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오늘 26쪽 들어갈 차례죠, 그죠? 네. 자,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4세기 이후에 원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 같은 것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력이 크게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몽골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족 농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백년교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당시 한족 농민들 사이에서는 백년교라고 하는 일종의 미신적인 종교가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종교 조직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군들의 경우에는 머리에 어떤 색깔의 띠를? 빨간 색깔의 띠를 두르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도 부르냐면은 홍건적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백년교의 난을 홍건적의 난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홍건적을 이끄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었고, 이가 나중에 반란 세력들을 통합을 하면서 원나라의 수도였던 대도, 베이징을 점령하게 됨으로써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주원장에 의해서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이민족에 의한 중국의 지배가 끝이 나게 되고 오랜만에 한족의 왕조가 다시 중국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안 넘어가. 오랜만에 한족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명나라의 수도는 어디였나요? 그렇죠. 강남에 있는 난징이었어요. 그지? 왜냐면 여기가 주원장의 세력 기반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명나라의 경우에는 황제권을 강화하고 한족의 전통 문화, 그 핵심은 어디에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유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유교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갑제 같은 제도를 실시하면서 마을 단위의 질서, 향촌 질서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황제였던 영락제 때 가게 되면은 명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영락제 때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대한 궁전인 자금성 같은 것들을 건설하였다. 이후에 영락제의 경우에는 쿠빌라이 칸과 같이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화의 항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죠. 그죠? 네. 이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JTBC 쪽에서 그 저작권 금지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정화의 항해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부분만 딱 잘리고 올라갔습니다. 네. 봤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건데, 그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자, 넘어갑시다. 자, 중국에서 이렇게 원명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는 원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간섭할 여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영토를 되찾기도 하고요.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기도 하고 친원 세력을 축출하는 등의 노력을 있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친원파, 권문 세력들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되기는 어려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외구와 홍건적인 침입 등으로 인해서 개혁이 중간에 중단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 세력들을 키워낼 수 있었고 외구와 홍건적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들과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었다? 조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요. 이렇게 15세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에서 왕조의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또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가마쿠라 막부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몽골의 일본 침략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쿠빌라이 칸이 바닷길마저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두 차례 일본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죠?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태풍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 배웠죠. 그죠? 자, 그러한 일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일본은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점차 사회가 혼란해지게 되면서 막부와 쇼군에 대한 무사들의 충성심이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 밑에 나와 있죠. 군비의 부담이 컸고요. 사치스러운 생활이고요. 토지의 분한 상속 때문에 무사들이 점차 궁핍,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일단은 보도록 합시다. 몽골족이 일본을 침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배우면서 외부 국가나 민족이 일본을 침략하려 했다라는 시도를 배운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었어요. 그죠? 일본 역사상 최초로 외부 민족의 침략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일본의 무사들은 돈을 들고 전쟁터에 나섰던 겁니다. 그죠? 전쟁을 하는 데에는 많은 군사적 비용이 들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무사들의 경우에는 많은 전쟁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어렵지 않죠. 그죠? 몽골의 침략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무사들이 가난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없으면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을까? 사치스러운 생활하다가 갑자기 검소하게 살기 싫어.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왜 그랬을까? 어차피 내 권력? 돈 쓰는 거 비슷해요. 아니야? 어? 어차피 내 돈 쓰는 거 아니야? 아니지. 무사들은 자기 돈으로 쓰는 거지. 권력이 무사들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사는 일본 사회의 무엇이었다? 지배층이었다. 지배층으로서의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죠. 우리 속된 말로 가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일본사를 배우는 과정이니까 가오라고 해도 용어를 써도 수업 시간에 문제가 없죠. 그죠? 가오가 일본어로 뭔가요? 얼굴이죠. 얼굴 없는 괴물 가오? 나시잖아. 그치? 얼굴이 없다고 해서 가오 나시. 가오는 그래서 얼굴도 이야기하지만은 체면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사는 무사로서 지배층으로서의 뭐가 중요했어? 체면이 중요했어. 내가 지배층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체면을 살릴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가 농민들처럼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빌어먹고 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신의 품위 유지, 체면 유지 등을 위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토지의 분할 상속 문제였어요. 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애당초 무사들이 왜 막부와 쇼군에게 충성을 하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막부와 쇼군이 무사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쇼군은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거나 혹은 그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무사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먹고 살게 해줬기 때문에 무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쇼군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어. 그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거 쇼군의 몫이에요? 무사의 몫이에요? 쇼군이 먹고 살 수 있게 땅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줘야 돼? 무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의 침략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무사들은 전쟁 비용을 부담했었고 그 때문에 가난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다시 말해서 왜 무사가 쇼군에게 충성을 하느냐? 그것은 쇼군이 무사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쇼군과 무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쇼군은 무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사들은 쇼군에게 충성과 봉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쌍방에게 의무가 있는 관계다라고 해서 뭐? 쌍무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무사가 될까? 힘세고 잘 싸우는 사람, 그리고 또 말 잘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사라고 하는 신분은 기본적으로 세습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사가 되느냐? 무사의 아들이 무사가 돼요. 자, 그래서 무사의 아들이 무사가 됐어.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아들이 물려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쇼군에게 지속적으로 충성을 한단 말이야. 문제는 무사의 아들이 하나라는 법이 없어요. 아들이 둘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둘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셋이면은 셋으로 나눠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손자대로 가게 되면은 또다시 손자대 가게 되면서 더 나눠지게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세대가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땅은 토지는 점차 어떻게 된다? 나누어서 상속된다. 그러다 보면 1인당 무사 1인당 갖는 토지의 크기는 점차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사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가난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쇼군은 무사들을 무엇할 의무가 있었어요? 먹여 살릴 의무가 있었어. 그지? 그런데 무사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요. 그러면 이거는 쇼군이 무사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무사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가 왜 그죠? 쇼군에게 충성해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무사들이 궁핍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막부와 쇼군에 대한 무사들의 충성심이 점차 어떻게 되었다? 그렇죠. 무사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면서 막부와 쇼군에 대한 무사의 충성심은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당시 가마쿠라 막부도 쇼군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배층이라고 해서 꼭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검소하게 살아라. 돈이 없으면 막부가 빌려주겠다. 대출 받아라.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 조치들을 취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죠? 자,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되는 조치를 이었던 것이죠. 결국 무사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점차 무사들이 가난해지면서 막부와 쇼군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자 가장 좋아했던 사람,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일본의 천황이었던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막부가 세워지고 쇼군이 일본을 통치하게 되면서 기존의 일본의 왕이었던 쇼군, 기존 일본의 왕이었던 천황 사라진 거였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왜?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비록 실권은 없었지만, 실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게 일본의 천황의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무사들이 막부와 쇼군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자 천황은 이것을 무엇의 기회로 보았을까? 그렇죠. 자신의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죠? 무능한 막부를 무너뜨리자. 무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라는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천황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가 바로 고다이고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를 중심으로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시카가 다카오지와 같은 여러 무사들이 고다이고 천황과 함께 막부 타도 운동과 함께 무사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오지 같은 무사들이 힘을 합해서 1333년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고다이고 천황이 막부 타도 운동을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목적은요? 그렇죠. 막부와 쇼군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천황으로서의 권력을 되찾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카가 다카오지 역시 그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가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던 것은 자기가 그렇죠. 쇼군이 되어서 새로운 막부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대충 예상이 되죠.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렇죠. 천황의 권력을 회복하고자 했던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오지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겠죠. 그죠? 누가 이겼을까요? 네, 여기서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고다이고 천황을 격파를 하게 되면서 교토에 새로운 막부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 막부의 이름이 바로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습니다. 왜 무로마치 막부냐? 교토에 있는 무로마치라고 하는 곳에다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기 때문에 이 막부를 무로마치 막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쇼군이 되고 새로운 막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다이고 천황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없어요, 그죠? 왜?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황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면서도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내느냐? 고다이고 천황을 부정하고 천황 가문의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새로운 천황으로 세웁니다. 그가 바로 고묘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고다이고 천황을 죽일 수 없었던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새로운 천황을 옹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고다이고 천황은 이 사실을 인정했을까 인정하지 않았을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기존의 천황이 멀쩡하게 있는데 무슨 새로운 천황이야?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시카가 다카오지랑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가서 교토의 남쪽에 있는 요시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새로운 조정을 세우게 됩니다. 교토보다 좀 더 남쪽에 있었던 요시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새로운 조정을 고다이고 천황이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역사상 최초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세운 고묘 천황과 기존의 천황이었던 고다이고 천황이 공존하는 두 명의 천황이 같이 있는 병립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시대를 교토에도 조정이 있고 요시노에도 조정이 있는 시대였다라고 해서 무엇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이 시대를 두 명의 천황이 함께 존재했던 시대다. 남쪽과 북쪽 모두 조정이 있었던 시대다라고 해서 이른바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대립이 57년 정도 이어지다가 무로마치 막부의 세 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가게 되면서 남북조가 비로소 통일이 됩니다. 어떻게 통일이 가능했을까? 소나기 힘으로 했을까? 죽였을까요? 자, 그렇지는 않고요. 북조 쪽의 천황이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대가 끊기게 생겼어. 그래서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조 쪽의 천황에게 연락을 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북조 천황에게는 아들이 없다. 조만간 북조의 대는 끊길 것 같다. 그러니까 북조의 천황을 진짜 천황으로 인정하되 지금 북조의 천황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남조의 천황의 아들로 하여금 그 뒤를 잇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북조의 대가 끊기면 이후에 남조의 천황이 아들을 그 뒤를 잇도록 하자라고 협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1392년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가게 되면서 남북조가 통일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무로마치 막부는 일본 전국에 걸친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후에 아시카가 요시미스의 경우에는 자기가 일본 유일의 통치자임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게 조공사절을 보내서 명으로부터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은 사람은 천황이에요, 쇼군이에요?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은 사람은 천황이에요, 쇼군이에요? 쇼군이에요, 그죠?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나라로부터 그 일본에 대한 통치를 인정받으면서 받았던 관직의 이름, 명칭의 이름이 일본국 왕이었던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일본의 천황이 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천황은 따로 있다. 이 사람이 일본의 쇼군이었고 일본의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면서 명으로부터 일본국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책봉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이후에 명나라가 주도하는 조공 질서에 참여하면서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이른바 감합무역이라고 하는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2학기 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일단은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중국에서 원나라에서 명나라의 왕조 교체가 이루어질 때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가 이루어졌고 일본에서도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권의 성립,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15세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새로운 정권, 새로운 국가가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얘기했나? 사실 이번 체육대회 때 나는 조금 속상했다는 거? 준수쌤은 우리 반 수업을 들어오시잖아.
그래서 우리 반 애들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막 경기 나가가지고 막 선수들한테 막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소리도 막 지르고 막 했잖아, 그치? 근데 나는 3반 수업을 안 들어가잖아. 경기 뛰는 애들 3반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면 걔들이 좀 이러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막 파이팅 넘치는 담임이 되고 싶었는데 의외로 내가 수업을 우리 반밖에 안 하는 바람에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게 좀 아쉽긴 해요. 3반이들은 쌤다 알아요. 당연히 알겠지. 누군지는 알 거 아니야. 그렇지만 가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면 신나게 할까? 유튜버 쌤이라고 알아요. 그리고 내가 걔네 이름도 다 모르잖아. 그치? 누구 잘한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을까? 네, 아무튼 좀 아쉬웠어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원나라에서 명나라의 왕조 교체,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의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변화의 가장 큰 중심에는 명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명나라는 이후에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했고요. 조선과 일본, 대월, 류큐 같은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후에는 명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화사상적 질서의 부활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뭔 소린지 살짝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나라 이전엔 중국에 무슨 나라 있었나요? 원나라 있었어요, 그죠? 원나라는 어떤 민족의 나라였나요? 몽골족의 나라였어요, 그죠?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물론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주변 국가와 맺은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몽골과 같은 유목민족 국가들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할까? 아니면 직접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선호할까? 그렇죠. 유목국가 민족답게 이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정복과 지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중국의 한족 왕조들은 어땠나요?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런 나라들 어땠어요? 그렇죠. 이 한족 나라들의 경우에는 한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중화사상, 화이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보다는 다른 국가와 민족이 우리를 우위에 있는 나라로 인정하면서 우위에 있는 민족으로 인정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형태로 그들과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명나라 역시 어떤 민족의 나라였다? 한족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이어졌던 유목민족의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끝이 나게 되고 또다시 한족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게 되면서 중화사상적인 질서, 조공과 책봉을 중심으로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명나라는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답례품을 가져가는 하사품을 가져가는 그러한 공식적인 무역 외에 개인이 명나라에 와서 민간 차원에서 무역을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공과 회사의 형식으로만 무역을 허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몽골족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그리고 직접 정복을 하고 또 동서교역망을 통합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원나라 때 몽골족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어땠냐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몽골과 교역을 할 수가 있었어.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원나라 시기에 몽골족이 지배하던 시기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걸쳐서 가장 활발하게 동서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런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교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 왜? 우리가 어떻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뭔가를 바치고 우리가 베풀어주는 만큼 받아가는 것만 허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족들의 중화사상이자 화이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 때처럼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오직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담례로 하사품을 받아가는 것만을 허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명나라가 이러한 무역의 방식을 채택하게 된 데에는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일단은 첫 번째, 나라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굳이 다른 나라랑 교역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와 무역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 무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통제의 수단이라 그럴까요? 우리 말 잘 들어야 우리랑 무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명나라는 그런 어떤 외교의 수단으로 무역을 활용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조공과 책봉의 방식을 통한 조공과 회사의 형식으로만 무역을 허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무역이 허용되었던 몽골 제국 시기에 비해서 동서교류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을까? 아니었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원나라 몽골 제국 시기보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무역과 교류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났을까? 아니었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의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몽골 제국 시기에 비해서 동서 교류나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류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현저히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이나 통합성도 어떻게 되었다? 약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몽골 제국 시기에 베이징에 가면은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면서 베이징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명나라 때 베이징 가게 되면은 그런 모습이 싹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원명의 교체는 단순한 왕조 교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동아시아의 지역의 국가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의 성격도 바뀌는 시기였다. 시대의 전환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자, 명나라가 그렇게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되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요구했을 때 조선의 경우에는 명나라와의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자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조선의 왕의 권위를 인정받기도 하고요. 명나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유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요구했을 때 조선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조선 주변에 있었던 일본이나 여진, 류큐 같은 나라들하고는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했어요. 그들의 침략을 막는 게 사실은 조선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과 교역을 하면서 조선의 선진문화를 전파하면서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조선의 외교 방식이었다. 이러한 조선의 외교 방식을 무엇이라고 한다? 4대 교린 외교라고 한다.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고 일본, 여진, 류큐와 같은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뜻이 4대 교린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베트남에서는 대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월의 경우에도 몇 차례 왕조의 교체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계속 쭉 대월이었어. 그런데 이 대월의 지배자였던 왕의 이 가문은 성씨는 계속해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던 것은 대월의 쩐씨 왕조였어요. 지난번에 배운 기억이 나나요? 네, 쿠빌라이 칸 때 베트남 지역을 장악하면서 바닷길까지도 차지하고자 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쩐흥다오 장군의 활약에 의해서 베트남 정복은 끝내 실패였다라는 내용 배웠죠. 기억나죠? 그죠?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대월의 쩐 왕조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는 성공하긴 했지만 이후에 쩐 왕조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농민과 노비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성립한 왕조가 대월의 호 왕조였던 것이에요. 호씨가 세웠기 때문에 호 왕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영락제가 명나라의 황제로 즉위를 했고요. 알다시피 영락제의 경우에는
쿠빌라이 칸처럼 대제국의 황제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영락제 때 명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호 왕조는 성립된 지 7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명나라는 베트남을 직접 지배하려고 합니다만은 베트남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다시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레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 저항운동이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레러이를 중심으로 한 이 저항운동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명나라는 베트남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지역의 세 번째 맞나? 나도 베트남차를 가르치는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옛날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베트남차를 꽤 자세하게 다뤘거든. 지금 다 빠졌지만. 자, 아무튼 명나라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대월의 레 왕조가 성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레 왕조의 경우에는 명나라가 요구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이후에 명나라로부터 성리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물을 도입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거 있었나요? 딱히 없었네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에서 명으로의 왕조의 교체.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의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이 바로 14세기 말 15세기 초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동아시아 각 지역의 왕조나 혹은 정권의 교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 중국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몽골족이라고 하는 유목국가에서 명이라고 하는 한족의 국가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한족 중심의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유교 성리학 사상의 영향으로 새로운 왕조의 교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가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과 책봉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유행을 하면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국가, 제도 등에 영향을 미쳤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리학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바로 그 성리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도 공부한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꺼주세요. 자.